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5월 22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의 장기물 위주 국채 수익률이 아닐까 싶습니다. 10년물 4.6% 그리고 30년물 5%를 넘어선 상황이고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 보면은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수요 자체가 굉장히 부진했고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입찰이 부진하다는 이유가 딱 발표가 되자마자 네. 전 주식가 지수가 다 폭락을 하고 그러게요. 그다음에 금리가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른바 트리플 약세라고 해서 미국 뉴욕 증시 떨어지고 채권 가격 떨어지고 달러까지도 약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자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심리 자체가 좀 위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셀 아메리카 얘기 바로 그냥 네. 코멘트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 좀 아까 그 이스라엘 네네. 대사관에서 두 분이 이제 피살당했다고 그러게요. 박물관 근처에서 그래가지고 되게 비숭숭해질 것 같고 중동에서 얼마 전에 그렇게 엔비디아랑 해서 딜을 다 따왔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저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이스라엘과 문제가 생겨서 트럼프가 이제 노벨상이 아니라 노벨 네. 평화상 네. 타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트럼프가 되게 싫어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이제 피격된 그 살해의 용의자가 팔레스타인 해방을 네. 외쳤다고 하니까 반유대주의 예. 쪽이라서 되게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해석하기가. 뒤숭숭한 분위기네요. 이 가운데 또 비트코인은 11만 달러를 넘어서니 사상 최고치고. 네, 신고가 갱신하고. 네, 여러모로 짚어봐야 될 이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보죠. 김강석 한양대 겸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저희가 지금 좀 아까 얘기했지만 갑자기 이제 피살도 네. 나타나고 테러죠 거의.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될지 예상조차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 역시 이 정보를 방금 접해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까 이렇게 참 궁금한 주제가 또 던져졌는데 기본적으로는 또 다른 측면의 불확실성이 생겼다라고 좀 네. 가정하고 싶습니다. 가장 이 사태를 단순화한다면 불확실성을 만드는 또 다른 요소가 생겼다. 그러니까 결국 금융 불확실성을 가져온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쏠림 현상을 좀 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더 추가적으로 지켜볼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간밤 뉴욕 증시가 떨어진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게 이제 미국의 20년물 국채 네. 그 입찰이 있었는데 수요 자체가 부진했다. 사실 규모 자체는 160억 달러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거든요. 네, 제가 이 연구자 인생을 살은 게 그래도 10여 년 되는데요. 네. 20년 국채를 질문을 받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20년 저는 물, 내일 그렇죠. 있을 10년치에서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마 많은 그 연구자나 이코노미스트나 경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20년 국채 금리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가 나올 줄이야. 원래 이게 굳이 설명드리면 재밌는데 1,000원짜리 많이 쓰잖아요. 네. 10,000원짜리도 많이 써요. 근데 의외로 5,000원짜리를 좀 덜 써요. 약간 비슷하게 10원짜리랑 100원짜리는 많이 쓰는데 50원짜리 동전은 잘 안 쓰는, 굳이 비유를 한다면 마치 그런 것처럼 10년물 국채나 30년 국채는 실제 거래량이 많아요. 근데 20년 국채는 거래량도 없고 선호도도 네. 낮고 하니까 오히려 30년물 금리보다 높게 형성될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선호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미 진작부터 없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아예 없어졌다가 트럼프 일기 때 다시 생겨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경제를 진단하거나 하는데도 덜 사용됐던 영역인데 20년물 국채 금리가 치솟았다. 소위 국채 거래 시장에서 인기를 잃었다. 신뢰감을 잃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사는 게 적절한 선택이 아니겠구나 하는 판단 속에서 소위 말하는 수급적인 요인에 있어서 공급은 늘어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량은 늘어날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매력적인 투자 상품은 아니야. 국채금리 높게 더 유지될 것 같아. 이런 판단이 결국 지금의 미국 국채 수익률을 가져오는
국채 입찰의 충격이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딱 이제 그 보면서 2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거든요. 아무도 안 쳐다보거든요. 그리고 네. 원래 일드커브라고 이렇게 기간 구조를 그리면 20년물을 위로도 갔다가 아래도 갔다가 수급이 엉망이어서 입찰도 원래 안 해요. 안 해요. 예, 안 하는데 누군가가 아무도 진짜 신경을 안 써서 저렇게 된 건지. 근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시장을 움직인 것도 되게 웃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10년짜리나 30년짜리가 이제 저렇게 움직였다고 하면 네.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반응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20년물 움직인 걸 가지고 시장이 저렇게 움직인 거를 저게 진짜로 셀 아시아라고 셀 아메리카라고 하게 되는 게 이게 상식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많이 가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달러 약세의 금리 상승에 다 이제 엉망인 상태가 되잖아요. 네. 비트코인 급등에 금 그러게요. 상승에 막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해석도 분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의견을 드려보자면 지금 현재 이 외환 시장 혹은 국채 시장에서 참여하는 시장 참가자들이 봤을 때 뭔가 불안한 장이 펼쳐지고는 있고 또 미국의 소위 재정 적자 문제가 더 해결되지 못한 채 시스테믹하게 계속 굴러갈 가능성이 있구나. 그냥 아예 지금은 미국 국채를 갖고 있거나 미국 국채를 매수하는 선택이 좋은 전략은 아니겠구나 하는 판단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뭐 미란 보고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지난밤입니다. 한국과의 무역 협상의 과정에서 분명 환율 절상 압력, 원화 절상 압력을 취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추정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보도 설명 자료가 올라갔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도 설명 자료가 기사 그 언론사를 코멘트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사가 원화 절상 압력을 취했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해서 지금 원화 절상 압력, 외환 시장에 대한 조정을 하는 논의를 하고 있을 뿐이지 취했다라고 결정을 내린 상황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보도 설명 자료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일련의 미국 일종의 재정 적자 문제, 뭐 무역 적자 문제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더해서 또 한 가지 감세안이 제대로 통과되겠지 하는 공포감 이것에 더해서 더군다나 대세계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원화 가치를 비롯한 엔화 가치를 비롯한 각종 통화 가치를 절상 압력을 취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이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툴이 있습니다. 굉장히 라이트한 버전으로는 우리 한국의 외환 시장 개입의 정황을 분기별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만 이거 월별로 발표하라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라이트한 수준은 근데 좀 강도 높은 수준은 뭐냐면 미국 국채를 좀 사줘라 하는 종류의 협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미국 국채를 좀 사줘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 속에서 와 정말 미국 국채에 대해서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안고 갈 상황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의문을 제기한 거고 그 의문을 제기한 것이 바로 이런 성적표처럼 국채 수익률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지금 이 밤사이 일어났었던 지금 이 순간까지 높은 국채 수익률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은 현재로서는 미국 달러 표시책 자산이나 채권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미국 그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그렇게 딱 치솟을 때 네. 앞서 저희가 또 대기실에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일본 쪽에서도 네. 그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보니까 25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그 현상을 이해하면 되는 네, 건가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네.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달러나 달러 채권 국채가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미국 혼자서 설명할 수 있고요. 네.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이것과 연동돼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2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네? 그러면 다른 나라의 시장 금리에도 일단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액션을 취하게 하고요. 이 국채 거래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영향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나가. 두 번째는 일본 정부도 만만치 않게 지금 내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6%예요. IMF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악화되니까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일본에서도. 좀 다른 방식이지만 중국도 내수 경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내수 경기 부양시켜야 되겠다. 소위 기준금리 성격에 해당하는 LPR을 낮춘 거예요. 유동성 지급 준비율 조정하고 유동성 공급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세계 많은 국가들이 관세 전쟁의 여파 등등으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경기 부양책을 가동하고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서 일본도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겠구나. 근데 시장을 보니까 수급 시장을 보는 겁니다, 지금. 네네. 국채 수급을 보니까 이게 응찰률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국채 입찰 시장에서의 응찰률을 보니까 2.5배가 나왔는데 이게 이 데이터를 보니까 2012년 8월 이래로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평균치의 응찰률이 한 3.5배에서 5%, 5배 정도 됩니다. 대략 3.5에서 5배 정도 되는데 지금 응찰률이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국채 발행 계획은 많은데 국채 발행할 것 같은데 근데 그 국채를 사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에 대한 불신이 다른 나머지 안전자산에 대한 불신, 소위 국채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느낌. 네. 현재 그만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전자산 하면 대표 기억이 미국 국채, 일본 국채, 달러 엔환, 그 다음에 금인데 금 가격만 치솟고 나머지는 떨어져요. 네. 그럼 이거 분명히 불확실성을 인지한 것인데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안전자산으로 갖고 있자라는 액션에 있어서 오히려 달러는 버리고 엔화는 버리고 금으로만 가는 거죠. 그런 현상은 미국을 비롯한 국채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거나 네. 미국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거나 하는 것의 결과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이게 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미국에 대한 뭐 국가 신뢰도라고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네. 단순히 이제 그냥 가격 요인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감세안 통과되면은 국채 발행하는 건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네. 그러면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이 되니 네. 그러면은 이제 채권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데 네. 지금 왜 굳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어저께 네. 올라간 거죠, 금리가. 그죠? 그렇죠.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상식적으로 그렇게 맞잖아요. 그냥 단순히 놓고 보면 이게 뭐 미국에 대해서 뭔가 불안해서라기보다는 네. 일본도 네,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는 여러 가지 그 시장 거래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죠. 지금은 네. 이제 해당 질문은 오히려 시장 참여자, 거래자의 심리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우리 주식 시장도 그렇고 외환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가정하고 지금 움직이는 거죠. 그게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이게 정작 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한 2, 3일 전, 일주일 전 사이만 해도 네. 개인들이 5% 넘어가니까 미국 국채를 많이 산다,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그러게요. 뭐 트럼프도 미국 국채만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 참여자가 원래는 이제 보험사, 금융기관들, 연기금 이런 데가 주축이었다면 네. 갑자기 ETF라는 게 나타나면서 그것도 레버리지 ETF라는 것까지 나타나가지고 결국 개인들까지 이제 국채 매수자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이제 시장 참여자가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변동성도 심해지고 원래 이제 기관끼리는 이제 또 암암리에 이 정도 선에서 거래하자 이게 있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해지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투기도 너무 많고 맞아요. 그게 이제 선물이랑 연동이 되고 네. 그러면 그게 또 이제 선물 환이라는 거로 연동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섞이는 거죠. 그래서 네. 저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러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하루는 이렇게 막 움직이지만 네. 뭐 한 6개월 이렇게 보면은 쭉 글로 갔을 거 아니에요. 네. 펀더멘탈하게는 맞으니까. 네. 그러면은 좀만 길게 보면은 지금 이게
어디를 향하고 있다라고 네. 보이세요? 아, 너무 위다, 좋습니다. 아래다. 예. 저도 위다 아래다. 말씀해주신 의견에 네. 거의 100% 공감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진 이 시장의 모습을 설명할 때 시장 참여자의 구성으로 네. 설명할 수도 있고 네. 또 외부 여건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참여자의 구성도 그렇게 바뀌었고 거기에 지금 트럼프발 여러 또 감세 정책의 통과 여부 이런 또 공화당 내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다 변동성을 가져오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의 이제 큰 질문, 빅 퀘스천은 이제부터 어떻게 될 거냐는 거, 방금 네. 주셨던 네. 네,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 지금의 국채 금리는 아마도 본 예산이 통과될 거야라고 가정한 거예요. 예산안이 네. 근데 그 가정하지 감세한, 않았을 때 만약에 지금 가정하지 않는다면 네. 지금처럼 국채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진 않아요. 가정하고 있으니까 흔들린 거예요. 그러면 가정대로 실제 본예산 통과를 해요. 그러면 이슈가 안 되죠. 정작 이슈가 아닌 거예요. 이슈 해소. 네, 내가 예상했던 것들이 벌어졌네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본예산 통과가 실제 이행된다면 감세안이 통과가 된다면 네. 그때 놀라서 그때 국채금리가 급등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거야라고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이미 미리부터 내린 것이고 정작 감세안이 통과할 때 그 시점에는 요동치긴 할 겁니다. 네네. 장 초반에는. 근데 결과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게 이행됐네 하면서 아무 이견 없이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쨌든 10년물이든 30년물이든 뭐 20년물이든 기준금리와 연동되어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기준금리에 있어서 완전히 물론 요동치죠. 시중금리는 기준금리는 계속 여러분 2024년 12월 이래로 미국 기준금리는 변동한 적이 없어요. 계속 똑같은 4.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중금리만 변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중금리의 변동이 기준선에 해당되는 기준금리에서 완전히 혼자 멀어지기 어려워요. 그러면 저의 의견은 지금 기준금리 4.5%에서 더 인상은 어렵고 또 인하도 어렵다고 가정하면 당분간 4.5%의 기준금리에서 한동안 맴돌 것이고 장기적인 틀에서 보면 어쨌든 3% 수준의 중립금리를 찾아 인하하는 기조일 텐데 그렇게 가정한다면 지금 올라가 버린 장기 금리들은 어쨌든 균형점을 찾아서 4.5라는 균형점을 찾아서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기본적인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세한 논쟁 중에 솔트 공제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솔직히 정확히 제가 몰라서 네.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얘가 이 공제 부분이 실제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세처럼 그냥 채권 더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네. 이런 정도의 뉴스인 건지 아니면 네. 이것들이 좀 뭔가 변동이 생겨서 네. 그리고 이건 약간 정치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부자 감세 뭐 이런 거랑 연결된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만큼 이 솔트의 개념 자체가 지방세를 공제해주는 그 한도를 조정하는 거. 지방세 네. 한도를 여기 자료 나오는 것처럼 주 지방세를 연방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이게 솔트인데 이게 솔트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쟁점이 있습니다. 쟁점 부분 말씀드리면 고소득자 중심의 감세. 그러면 고소득자 중심으로 감세를 많이 해주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면 그게 맞느냐, 형평성을 고려했을 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충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이거 가지고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과연 이 감세안의 논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세안이 통과될 것도 걱정이지만 지금 공화당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것도 걱정인 거예요. 네. 메디케이드를 그 얘기도 엄청난 비슷한 논쟁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소위 저소득자를 위한 안전판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보험 제도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감액할까? 형평성이라는 문제에서 그것은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공화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무디스에서도 평가하기를 이게 그냥 재정 적자가 커지고 그리고 정부의 이자 지출액이 커진다. 이것만 갖고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네.
얘네가 지금 정치적으로도 합의가 잘 도출이 안 되고 이견이 많고 이게 중장기적으로도 그러면 이런 이견을 갖는 의견이 아니라 이견을 갖는 이 공화당 내부의 이런 움직임이 계속 지속된다면 과연 부채 한도 협상 이루어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 나타날 파열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불안 요인인 거죠. 지금 이 솔트를 비롯한 이런 네. 중심을 비롯한 뭐 어찌됐건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 그 내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 실제로 이 감세한 지금 공제 한도가 원래는 이제 기존에는 $10,000였는데 지금 $30,000까지 얘기 나왔다가 네. 지금 $40,000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거 감세한 통과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에 대해서 니네 궁극적인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과될 걸로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참 200여 개 나라에서 관찰될 수 없는 한 분의 대통령식 표현이죠. 대통령이 뭐 국회의원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러니까 배신자라는 이건 배신자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또 있을까? 네. 뭐 연준 의장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참 재밌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 이건 삼권 분립이에요. 참고물림. 국회잖아요. 네. 그럼 국회의 의사결정인 거예요. 입법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아 근데 트럼프가 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찬가지죠.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디스도 불편한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국가의 모습이냐?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그 자체를 팩트로 가정한다면 이 감세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모두 다 통과될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거의 99%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반영된 게 지금의 국채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게 며칠인가요? 바로 날짜가 여기 나와 있는데 5월 26일. 5월 26일이죠. 이길 이전이라 그러는데 네. 이전인지 이후인지도 되게 헷갈리고 그다음에 그 날짜에 맞춰져서 또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감세라는 부분들이 혹시 만약에 네. 감세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3명이 끝까지 배신을 해가지고 네. 감세가 통과가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그러면은 불확실성, 또 감세가 다른 되면은 불확실성. 금리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해서 금리가 올라왔는데 네. 만약에 거기서 그냥 감세 그래 이 투표에서 졌어요 그냥 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감세 없었어 그럼 다시 금리가 확 내려가야 그러면 되나요? 또 다른 서프라이즈니까 네. 오히려 국채 금리가 급락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하면 주가금 또 올라가 줘야 되는데 네.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감세라는 거를 하면 돈을 푸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돈을 안 푸는 게 되는 거잖아요. 풀기로 해가지고 주가가 좀 살아나려고 그러는데 네. 갑자기 감세 못하게 하네? 그럼 이제 주가가 빠져야 되겠네? 아마 이렇게 되면은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우리 진행해 주신 앵커님께서 당구를 잘 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쿠션을 여러 개를 굴리십니다. 근데 이 채권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단기적인 것부터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일단 감세? 그러면 재정 적자, 이자 지출 딱 요거까지만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나머지 요인은 좀 부수적인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재정 적자 심각한데 그리고 이자 지출 비용 너무 심각한데 여기서 감세까지 하면 재정난 더 심각해질 거야. 국채 안 사. 이런 움직임이었는데 역시 그 반대의 결과로 온다면 미국 국채는 이제 다시 매력적이야라고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그런 결과가 있다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시장이 이게 굉장히 재밌게도 구분되어서 각자 움직이는 경향성까지 나타나니까 오히려 이게 또 다른 불확실성인가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또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었던 이유가 이거였으니까 다시 급등하게 만드는 채권 가격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 드렸냐면 네. 개인들은 일반적으로는 주식이 더 중요하잖아요 채권보다 원래 채권은 이제 돈 그쵸. 많으신 분들끼리 맞아요. 하는 거고 돈 많으신 분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으로 유출을 거꾸로 하면 이것이 올라가도 내리고 주식은 네. 내려가도 내리고 그러면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이거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네. 올라갈지 내려갈지. 근데 네. 이렇게도 내려간다 그러고 이렇게도 내려간다 그러고 그럼 주식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오를 때 오르고 이렇게 해도 내릴 때 내린다라는 연결고리를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가 뭔지를 알아서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질문이 저도 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남기는데 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 기존 교과서에는 없던 일인 거예요.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는 게 맞아요. 미국 국채 금리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채 금리가 상승한 이유가 달라섭니다. 소위 미국 경제가 거시경제 건전성이 괜찮아, 금리 인하할 이유 없어라고 판단함에 따라서 소위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면 그럼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죠. 근데 지금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 배경은 미국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신뢰도를 일어서니까 오히려 약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외환 시장에 달리 작용을 하니까 역시 그 각각의 연결고리를 가지신다면 네. 어떤 상황에도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다고 오히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앞서서 이제 지금 미국 그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더 급등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네. 뭐 여러모로 미 정부가 또 이자 비용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올라가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달러 가치도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있겠네요. 근데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역시 두 가지를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나 뭐 30년물 국채 금리 마찬가지 5%를 넘어서면 진짜 이건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가격이요? 예, 금리가요. 아, 금리 높다. 높은 거죠. 높은 거잖아요. 예. 예, 높은 겁니다. 그죠? 가격이 너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치고 올라갔을 때 만약에 6%까지 올라간다. 그걸 견딜 수 있을까? 미국 정부 네. 이전에다 그렇죠. 허덕이죠. 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아니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일본처럼 페드가 옛날에도 했는데요, 뭐 네. QE도 하는데 네, 그리고 네. 사면 되고 국채도 매입해주고. 국채도 매입해주고 다시 네. 그래서 그냥 금리 그냥 확 또 바꿔주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비트코인 얘기도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계속 나오지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30년짜리 살 수는 없잖아요. 네네. 망하니까 예. 그러면 다 단기만 사니까 걔네들 보고 단기 사라 그러고 그 돈 받아가지고 30년짜리 막 사가지고 금리를 막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가 얘네들이 이거 사서 이렇게 낮춰주네. 그러면 누가 감히 거기다가 뭐 안 사겠어요. 금리 커브가 다 내려가는데. 그러면은 분명히 이미 연준은 여러 가지 툴을 네.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하기 되게 어렵지 않나. 어렵죠. 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죠? 더 어려운 이유는 네. 저는 궁극적으로 더 어려운 이유는 국채를 관리하는 매니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의 국채 관리 매니저. 매니저 입장에서 정작 걱정하는 것은 국채가 아닙니다. 그 나라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입니다. 아, 조달 금리가 높아지면 그렇죠. 위험해지죠. 예. 기업들이 자금 마련에 실패해요. 그리고 채권 만기가 도래됐을 때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국채도 안 팔리는데 회사채를 어떻게 발행합니까? 그러면 더 신뢰도 떨어지고 주가마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채 금리가 이렇게 치솟도록 내뒀을 때는 긴장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회사채다. 국채는 국채인 거고 그걸 걱정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업들이 과연 회사채를 어떻게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국채를 담당하는 매니저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국채도 국채지만 국채 금리를 여기서 더 끌어올리도록 내버려뒀을 경우 그랬을 때 나타날 미국의 펀더멘탈, 무너지는 펀더멘탈 혹은 거시경제의 건전성 네. 이게 굉장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잠깐 입을 꾹 닫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국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제 국채 금리가 너무나 치솟았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의 레벨 자체를 끌어내림으로써 물론 이 짧은 만기지만. 만기가 짧은 것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지만 뭐 30년물이나 이렇게 만기가 장기 채권의 경우에는 바로바로 움직이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국채 금리를 치솟게 놔두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연준 내에서의 판단도 지금쯤이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각 부문마다 국채를 관리하는 재무부든 아니면 통화를 조정하는 연준이든 지금 이 국채 수익률을 놔둘 수는 없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러 그 인덱스. 예. 질문 말씀드렸죠. 달러는 역시 이 국채 시장과 함께 같이 볼 것이 네. 미국이 궁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강달러를 선호할까 약달러를 선호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됩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축통화 지위는 유지하되 약달러를 선호한다. 이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 답변을 드립니다. 가끔 의견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는 좀 놀라기도 합니다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와 예. 강달러 기조의 유지가 그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 약달러이면서 기축통화국일 수도 있고 네. 강달러이면서도 기축통화국일 수 있는 거지. 네. 기축통화국이면 반드시 강달러야 된다는 그 연결고리를 그건 어디서 아니죠. 가져오시는지 좀 이해가 안 예, 되는데 그건 이번에 진짜. 새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많은 옛날에도 전문가분들이- 맨날 약세였다 강세였다 네,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많은 전문가들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려면 강달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저는 이게 어디서 나온 이론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너도 나도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이야라는 개념하고 달러 가치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움직임하고는 투트랙으로 달리 좀 보셔야 되지 별개로. 않을까. 저는 예. 이런 의견을 드리고 예.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내주고 싶지 않아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국으로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을 더 싫어할 거예요. 내주는 것보다 중국이 가져가는 걸 더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되 미국의 경제 상황에 어쨌든 리쇼링 하는 거잖아요.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조기지가 완성될 경우 2년 정도 후에 제조기지가 완성되는 그림하에서는 강달러보다는 약달러가 유리해지는 게 맞죠. 실제 제조기지를 양쪽에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기는 기업들은요. 하나같이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한 나라에만 두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네. 다 여러 개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가동률의 문제인데 가동률을 어떻게 조정할까요? 환율에 따라 조정합니다. 그럼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 내에서의 가동률을 올리기 마련이거든요. 한국에서의 가동률을 낮추고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유도하고 싶을 겁니다. 트럼프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약달러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그게 앞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었던 기재부와의 무역협상 과정에서도 또 일본과도 세계 주요국 파트너국들과 무역협상의 여정에서 상대적으로 약달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계속 물밑에서 협상하고 있다라고 저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뉴스 보면은 뭐 국채금리 급등에다 셀 아메리카 되게 뭔가 좀 뒤숭숭한 뉴스들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뒤숭숭했던 게 딱 요약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기를 바라는 마음.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장에서 가장 핫했던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약세장에서 가장 강한 불을 켜면서 빨간불 유지했던 특히나 관련된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백신, 진단키트 관련주 등이 활발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여기에 동남아시아나 인도에서 주로 발생하는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는
소식도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나 백신 기업 셀리드 같은 경우는 오늘 내내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이외의 백신 기업들도 강세 보였는데 진원생명과학도 29.92%, 신풍제약도 제약 관련된 종목들 29% 넘는 상승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메디콕스와 진매트릭스도 각각 29%, 19% 등 두 자릿수대 강세에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진단키트나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 보였고요.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흐름 안 짚어볼 수 없겠죠.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사상 첫 11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안전자산으로서 미 달러와 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대체 자산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어서 달러 약세 흐름 속에서 주요 자산들의 동향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소비재 대표주인 코카콜라부터 AI 기반 광고 성과 개선에 나선 메타, 그리고 클라우드와 AI 함께 성장 중인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렇게 무거운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글로벌 탄산음료 1위 기업이자 워렌 버핏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코카콜라입니다. 현재 주가는 71.85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77달러에 제시가 됐습니다. 코카콜라는 1분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탄탄한 실적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죠. 매출은 112억 달러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4% 늘었고 EPS도 0.73달러로 기대치에 부합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칼로리, 제로 제품 비중을 늘리면서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고 유럽, 북미, 아시아까지 전 지역에서 고른 성장도 확인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경쟁사 펩시와 달리 연간 가이던스를 낮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어주로서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코카콜라가 불확실성 국면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AI 기반 광고 플랫폼으로 진화 중인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635달러 선에서 목표 주가는 700달러 위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메타는 1분기 실적에서 매출 423억 달러, EPS 6.43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를 상회했습니다. 광고 노출수, 단가, 사용자 수 모두 고르게 성장했고 AI 기반 추천 광고 성과도 전환율 5%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광고주 수도 전분기 대비 30%나 늘면서 AI 기반 광고 전략이 빠르게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다만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 규제가 부담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높은 기저 탓에 이익 성장률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보고서인데요. 밸류에이션 확장은 제한되어 있지만 외형 성장과 마진 확대 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종목은 클라우드와 AI를 기반으로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현재 주가는 452달러 선에 목표 주가는 500달러 선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월 마감 분기 실적에서 매출 700억 달러, 영업이익률 45% 정도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핵심은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입니다. 애저는 전년 대비 33% 성장하면서 실적 견인을 주도했는데요. 특히 AI 워크로드 확대에 따라 기존 IT 시스템들이 클라우드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클라우드 시스템 이동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AI, 클라우드 융합 전략을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장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지금 대만 타이베이에서는 컴퓨텍스 2025가 한창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23일까지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인텔, AMD 등 주요 굴기의 IT 기업들이 신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국내, 우리나라 기업들 존재감은 약하다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AI 생태계 현주소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리너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타이페이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 젠슨황이 나와가지고 거의 대만만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렇게 딱 계신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만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체 그 그림을 봤을 때 교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대만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쉬프트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 쉬프트라기보다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가 같이 코워크를 하고 있는 회사들을 언급한 거였죠. 이제 뭐 젠슨 황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엔비디아를 만든 사람이고 지금 AI 컴퓨팅 시대에 와가지고는 거의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부분의 그런 AI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다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은 이제 지금 현재 TSMC에서 GPU를 만들고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메모리 HBM은 SK 하이닉스에서 가져왔다가 그걸 붙이는 것은 이제 TSMC에서 하고 있죠. 그다음에 TSMC를 중심으로 한 어떤 대만의 생태계가 굉장히 강하게 도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를 갖다 쭉 하는 중에 이제 삼성을 갖다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저희가 삼성이라는 기업이 국내 기업이고 그 어떤 IT 기업의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큰 아들 잘 돼야 되겠지라는 이런 어떤 의지 그걸 생각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 기업인데 굳이 여기서 언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AI 산업 이제 인프라 하드웨어 쪽은 확실히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대만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뭐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위 메모리 기업이 이제 삼성이고 사실 레거시 쪽이긴 합니다만 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니까 좀 여기서 존재감도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참 사실 SK하이닉스도 직접적인 밸류 체인이긴 한데 예. 약간의 하청 업체에 대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예. 예.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급하게 변했습니다. 사실은 LLM이 2년 전에 나온 이후에 시장이 변했는데 이 시장을 갖다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은 반도체라는 것은 결국 부품입니다. 어디 쓰이는 부품인데 어디에 제일 많이 쓰였냐? 처음에 반도체가 발전한 건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면서 컴퓨터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컴퓨터에 맞게 사실은 생태계도 구성돼서 자란 거죠. 그러니까 CPU를 만드는 인텔이니 AMD니 이런 쪽으로 나가고 메모리를 만드는 삼성이니 SK 하이닉스니 이렇게 크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모바일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컴퓨팅이라는 것 자체가 AI를 이용한,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그런 쪽으로 변해버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가 엔비디아고 거기에 우리는 맞게끔 부품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거기에 빠르게 진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삼성이 거기에 밸류체인 안에 못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밸류체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부분 안에서 보면 TSMC가 어떻게 보면은 조립하는 회사라고 그냥 인지가 되고 있었잖아요. 예, 월 예. 처음에는. 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턴가 TSMC가 이렇게 중앙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투자 부분에도. 슈퍼을이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슈퍼을이었고 그냥 뭐 조립하는 데인데 잘한다 예, 예.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예. 그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확 바뀌게 된 예. 시점이 어느 정도쯤이라고 좀 봐야 얘기가 될까요? 길지만 좀 들으시겠습니까?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컴퓨터를 처음 만들 때 우리가 반도체를 소자가 이제 로직, 그러니까 계산하거나 제어라는 게 로직이라고 그래서 그쪽을 만들고 자 메모리 이건 저장을 하는 메모리 만들자 해가지고 그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회사는 이제 인텔이나 AMD나 이런 회사가 왔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삼성, SK 지금 현재는 이제 물론 일본 회사를 거쳐서 왔지만 그렇게 발전이 되어 왔는 상황인데 이 로직을 만드는 쪽에서의 어떤 분화가 일어난 게 로직은 워낙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들을 만드는 작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다 자기가 공장을 갖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온 게 이제 모리스 창이 그럼 내가 작은 애들이 하는 것들을 내가 다 만들어줄게. 내가 프로세스하는 공장을 만들고 그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제품들을 만들어줄게 하고 이제 파운드리는 비즈니스를 갖다 87년도에 만든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뭐 IDM이 그 인텔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해서 설계와 생산을 같이 하죠. 이런 IDM들이 훨씬 더 기술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공정을 훨씬 더 잘했죠. 근데 그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1999년대 말이 되면서 이 TSMC라는 회사의 공정의 어떤 능력들이 굉장히 괄목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도 넘어가면서는 아예 뛰어넘어 버리게 된 거죠. 그 공정을.
그리고 인텔이 뭐 여러 가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가장 잘 만드는 기업 그러면 지금은 TSMC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MD는 자기 팹도 버리고 나는 내가 TSMC가 살게 하고 자기 팹을 버려버렸죠. 인텔은 계속 갖고 있는데 둘이 지금 현재 상황은 AMD가 훨씬 더 잘 나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정 측면에서 TSMC가 훨씬 더 낮게 하기 때문에요. 공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인텔이나 AMD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을 주로 한 다음에 TSMC한테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주는 건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걸 했는데 여기가 너무 잘해지다 보니까 예. 내가 하느니 네가 해라. 예. 그래서 TSMC에 몰아주다 보니까 예, 여기까지 맞습니다. 점점 더 잘해진 상황인데 예.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나머지 회사들이 TSMC가 없다면 실제로는 못 만드는 건가요? 지금 그건 나머지 회사라고 남은 게 없습니다. 남은 남은 게 회사가 인텔 하나 남아 있는데 인텔도 이제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이 팹을 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삼성전자도 있지 않나요? 삼성전자도 그런 거 한다고 계속 하고 로직 있었다가 쪽에서는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IDM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워낙 그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적어서. 시스템 IC 비중이 작기 때문에요. 예. 요번에 보니까 TSMC 코어스 기술이 언급이 예, 됐어요. 맞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젠슨왕 예, 그 예. 엔비디아 CEO가 직접 언급을 했는데 이 코어스라는 게 정확히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처음에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 때 로직 칩하고 메모리를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컴퓨터를 만드는 데 좋았기 때문에 딱 적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 어디다 꼽냐면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불리는 기판 위에다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그럼 걔네끼리 이렇게 통신하죠. 근데 문제는 이 칩 내 통신은 리소그라피를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통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네. 칩들 간에. 근데 이게 서브스트레이트 만날 땐 여기 통로가 몇 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얘와 얘가 그 정도 수준의 그 대화를 하는 통로를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통로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이용해서 그런 AI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로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웨이퍼 위에 같이 올려놔야 된다. 그게 바로 코어스 기술이죠. 엄청나게 많은 통로를 가진 그러니까 인터포저라고 불리는 예. 것들을 놓고 그 위에다 붙이는 거죠. 그게 패키징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갖다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어드밴스드 옛날에 패키징. 패키징은 그냥 다 칩을 만들면 걔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전기가 필요하니까 전기선을 꺼내준다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그 개념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웨이퍼를 만들면 자르면은 그 다음부터 패키징이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잘라서 걔네들을 붙여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 한 단계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드밴스 패키징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TSMC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그걸 못 하나요?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팀을 전담 조직을 꾸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검증을 안 한 거죠. 손님이 없어가지고. 손님이 없어서. 예,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젠슨왕 CEO가 엔비디아 CEO가 이렇게 TSMC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칭찬을 하고 예. 협력을 요구한 건데 인텔도 지금 예전에 참 인텔 뭐 좋았는데 지금 한참 많이 밀린 상황에서 예, 최근에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이슈가 있으면 그때 예. 한번 다시 좀 부각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CPU로 예전에 강했단 말이죠. 그러다 이제 GPU 때문에 이제 밀린 상황이고 지금 어떤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CPU 시대일 때, 그러니까 예. 컴퓨터를 만들 때 CPU가 제일 중요할 때는 뭐 인텔이 최고였죠. 그렇죠. 그 시장이 제일 컸으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시대가 지나면서 인텔이 한 번 어디서 삐끗을 했냐면은 컴퓨터가 손에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죠. 모바일 시대가 오는데 예. 이 모바일 시장을 갖다 굉장히 우습게 봤죠. 모바일은 전기를 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의 설계로서 가야 되는데 그걸 우습게 봤다가 굉장히 큰 실책을 했기 때문에 인텔이 한번 얻어줘서 그 다음에는 많은 기술적인 주도권을 다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한 공정 능력이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공정 능력도 이제 다른 TSMC라든지 삼성에 비해서 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인 주도권을 잃어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다 이제 AI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CPU 시장에는 아직까지 강자이기 때문에 CPU를 이용한 부분은 괜찮지만 GPU는 뭐 엔비디아가 워낙 잘하는 그렇죠. 것이고 그 이외에 뭐 패키징 부분도 인텔이 어느 정도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정 능력의 차이가 TSMC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때문에 거기가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위협적일 것이다 이렇게는 보통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인텔도 물론 그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의 대부분의 시장은 AI 시장으로 봐야 돼요. 네. 컴퓨터나 아니 모바일 쪽 시장보다 AI 시장을 봐야 되니까 그게 무조건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뛰어들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AI 그리고 학습 말고 추론 쪽 이렇게 어떤 한계를 짚고 하는 중이죠. 이제 엔비디아가 제일 거의 핵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중동 가서 딜을 많이 따서 미국이 엔비디아가 수주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예. 이제 한쪽에서는 우려가 뭐냐면
야 이제 팔 곳이 더 이상 없는 거 아니야? 중국에도 못 팔게 하고, 그다음 예. 미국은 다 샀고, 그다음에 중동이 마지막이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예, 예. 이게 더 이상 팔 곳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약간 궁금한 건 이런 AI 칩이 만들어졌으면 보통은 연한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뭐 예를 들면 채굴기 같은 경우도 한 3년 쓰면 못 쓰잖아요. 타서. 예, 예. 그럼 이런 AI 칩 관련된 건 기술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연한이 있어서 뭐 몇 년 사용을 하면은 다시 사야 된다던가 예.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너무 마진율을 많이 가져가니까 엔비디아가 예, 예, 예. 화가 나니까 이제 나도 만들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정도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엔비디아가 그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리고 이 턴오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예, 우선은 그러니까 수요라는 부분을 먼저 봐야겠죠. 네. 수요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인데 지금까지는 거의 뭐 폭발적인 수요였죠. 어디든지 구하고 싶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AI의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가 AI 가속기가 없어서다. 뭐 네. 10만 대를 사야 된다, 20만 대를 사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수요는 굉장히 강했고 이제 앞으로 어떨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그 어저께 이제 구글 I/O 2025도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컴퓨텍스도 있고 이런 데 보면은 그 AI라는 부분이 이제 LLM 때문에 터졌긴 했지만 계속 다른 것들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 저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소리라든지 그리고 에이전틱 AI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서 그 수요라는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가 한계일까라는 걸 사실은 이게 지금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굉장하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수요를 갖다 맞춰주기 위해서 따라 생산을 계속해야 하는 부분이 엔비디아가 과연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하나. 그다음에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부분이죠. AI 뭐 워낙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부른 대로 다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지 하드웨어를 전부 잘 알아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뭐 구글이라든지 MS라든지 이런 데들은 본인들이 이제 칩을 디자인해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시장들이 있고 그렇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엔비디아의 어떤 그 마켓 시어는 떨어질지 몰라도 거기에 어떤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계속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시장 파이 캐파 자체가 커질 수도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게 생각하지 커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게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 AI의 초기 단계다라고 예, 봐야 되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습니다, 사실은. 엔비디아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예, 예. 그쪽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서 어느 정도 끝이 어딘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다. 예, 예, 이렇게 보는 게 예, 맞겠네요. 예. 근데 지금 뭐 예. 딥식이 나오면서 이제 그 파라메타들을 좀 줄여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런 거를 가지고 뭐 화웨이가 작은 걸 만들고 이제 그렇죠. 뭐 인텔이라든지 다른 회사들도 조금 하드웨어가 너무 비싸고 그런 게 아니냐, 좀 줄여도 되지 않겠냐라는 걸 사는데 어차피 시장 파이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부분들은 뭐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그 엔비디아 다음에 이제 AMD가 또 거론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다 그 채우지 못하는 그 공백을 예, 예. AMD가 또 채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기대를 그렇게 했죠. 워낙 예. 엔비디아가 그냥 독점적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좀 AMD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다들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AMD나 뭐 인텔이라든지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데들은 그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지 않아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서 이제 쿠다라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갖다가 쓸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범용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쿠다 생태계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 예,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예. 흔히 말하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넘어가 쉽지 않고 그런 그렇죠. 게 이해를 맞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예. 편하게 쓰고 그리고 내가 지식 수준이 이렇게 높지 않아. 근데 예. 그걸 해야 돼. 그럼 당연히 편안한 걸 사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치면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이제 뭔가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레거시 쪽이 아니라 이쪽 HBM 쪽으로 빠르게 조금 예. 뭔가 좀 전략을 모색해야 될 필요는 있겠네요. 예, HBM을 삼성이 안 하는 것도 아니죠. 예. HBM3를 이미 납품 엔비디아에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HBM의 랭킹 넘버 2입니다. 그래도 예.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가장 첨단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게 가장 네. 큰 문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 떨어지고 수익성도 많이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레가시 D램이라는 부분은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점점 안 좋아질 테고 그러다 예. 보니까 삼성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아무튼 어떻게든 엔비디아의 가장 최신형 그러니까 3가 됐든 4가 네. 됐든 챔피언 4가 됐든 그를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달이죠. 대상자의 경우는 이제 6월 2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 마감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라도 또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꼭 챙겨야 할 것들부터 유의사항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전문가 우리은행 김혜리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5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 이제 6월 2일까지잖아요. 그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그다음에 6월 30일까지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네. 의외로 복잡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쭉 설명을 한번 네, 해주시죠.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4월 25일부터 모바일로 안내문을 다 전송을 했고요. 해당자는 1,285만 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영세하고 개인이 신고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모든 채움 서비스를 통해서 663만 명에게 전달이 됐고요. 그 663만 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경비율을 적용하는 영세한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근로소득자지만 타소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들 등 신고 금액이 간단하고 계산 방법이 일률적인 분들에게는 이 모든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전화나 핸드폰, 그리고 또 PC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실 수 있고요. 이 중에서도 443만 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환급을 또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놓치지 마시고 홈택스를 통해서 또는 모바일은 손택스거든요. 손택스를 통해서 환급금을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일반 직장인들 이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소득 있으신 분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제 모두 채움 모두 대상 채움 서비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 채움 대상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이걸로만 꼭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고요. 예. 모두 체험 서비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영세한, 그러니까 업종별로 기준 금액 이하이신 분들에게 모든 체험 서비스 유형으로 나갑니다. 네. 하지만 모든 사업자의 경우에는 장부를 선택할 경우에는 그 장부라고 해서 영수증과 지출 증빙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모두 체험 서비스를 신청하시더라도 인적 공제나 특정 사항들이 내가 갖고 있는 사항과 다르다. 그럼 거기에 맞게 사실대로 수정을 해서 고쳐서 신고하기를 완료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성실신고, 대상자간 신고 기간이 좀 다른데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수익 금액이 이분들은 모든 채움 서비스 대상자 외에 업종별로 금액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이상, 15억 이상 이런 업종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 이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을 통해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 세무사에게 요청을 해라. 맞습니다. 이건 거죠. 결국 네, 혼자 할 수 그렇죠. 없다. 네. 혼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채움 공제 이거 한 가지를 맞습니다. 가지고 그냥 클릭해서 그렇죠. 넘어가서 그냥 해라. 네, 이게 맞습니다. 결론인데 그걸 못 받은 사람은 세무사한테 가야 되는 맞아요. 거네요. 금액 기준이 크신 분들은 네. 이제 그 세무사를 통해서 검증을 한번 받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에서 알아서 그 메일을 보내준 사람은 이걸로 네. 해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걸 받지 못한 사람은 나는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니 난 세무사에게 가야겠다. 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 건가요? 성실신고 대상자들도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유형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중간에 계신 분들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로 들어가셔서 홈택스에서도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좀 이제 궁금한 게 그 모든 체험대로 클릭한 게 세금을 조금 내는 건지 네. 아니면 세무사님을 이제 통해서 하는 게 조금 내는 건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러면 세무사님께 네. 여쭤보면 네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랑 하면 적어진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무조건 줄어드나요? 네, 그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체험 서비스로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그 단순 경비율이라고 해서 그 경비율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음식점의 경우에는 3,600만 원 이하 이렇게 또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낮으신 분들은 단순 경비를 이용해서 하시면 환급률이 높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라고 해서 우리가 뭐 배달하시거나 아니면은 대리 운전하시거나 간병인 하시는 분들도 사업소득에 해당되시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되지 않았지만 개인의 인적으로 인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시는 분들을 인적 용역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지급할 때 3.3%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때 이미 3.3%가 그 받는 금액 총액에서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단순 경비로 신고할 경우 60%에서 80%까지 이 공제를 차감해줘요, 비용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인적고객제를 적용하고 종합소득세율 6%부터 적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로 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업종별로 그 금액이 낮으신 분들에게는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단순 경비율로 모든 체험 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한 거죠. 네, 그 금액이 지금 443만 명 정도 안내가 됐고 환급금에 대해서도 한 1조 90억 원 정도가 환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보통 이제 그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를 할 때도 보면은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청첩장, 뭐 부고 메시지, 네. 아니면은 안경원에서 쓴 영수증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혹시 그 실질적인 영수증 말고 그 메일로 캡처해서 보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요, 예. 그 비용을 직접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영수증에 따라 지출을 기재하는 장부라고 합니다. 네. 장부에 해당하시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청첩장도 거래처에 지출한 청첩장, 그리고 또 거래처에 장례식장에 갔던 조의금, 이런 것들은 사업과 관련된 업무 추진비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와 관련된 유사성, 사업장 지적적 영향이 있을 때는 업무 추진비로 비용 공제가 또 됩니다. 그럼 친구 결혼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아. 사용했던 우리 근로소득자 분들이 쓰시는 그 뭐 조의금이나 이런 것들은 안 사실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고 이거는 사업자가 이 내용을 기재했을 때 개인 사업자인 경우면은 맞습니다. 다 되는데 그게 네. 친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카피만 떠서 내면 다 되는 건가요? 한도가 있나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는 그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거기 때문에 이 업무 추진비로 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과 관련이 돼야 되고요. 네. 두 번째가 특정인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 추진비의 이전 22년 이전 이름은 접대비였어요. 아. 그 접대비 항목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이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요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나 업무 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1,200만 원, 그리고 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 원까지 연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업무 추진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건지 아니면 업무와 직접적 관련 비용인 건지 구별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분들이다. 이런 기부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기부금 공제로 가야 되고요. 또 이게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가는 경우에는 광고 선전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한도 적용이 또 안 됩니다. 그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벌써. 그래서 이제 세무사가 그 역할을 다 맞습니다. 해주는 거죠, 사실. 근데 세무사님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청첩장을 이렇게 열심히 다 보내면 그게 네. 제 친구인지 그걸 증빙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솔직히. 다시 되물어 보던데요. 맞아요. 되물어봐요? 네, 이 관계나 이런 관계, 사실관계 거를, 파악을 예. 하게 됩니다. 네, 금액이 하긴- 커지면 네, 그리고 네. 또 기본적으로 그 거래처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 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업무성 관련성은 있어야지 접대비,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로 해서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점입니다. 네. 이런 것을 구별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왜 근로소득 있더라도 요즘에 또 그 엔잡러라고 해서 네. 부업으로 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직장 통해서 연말정산 안 하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한 번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또 아니면 연말정산 때 했더라도 그때 뭔가 좀 누락되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또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 그 엔잡러이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근로자이면서도 사업소득, 특히 그렇죠. 임대소득이 있을 수 있고요. 기타 소득, 강연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인터넷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 누락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기존 다 소득과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문제가 있고요.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 1년에 0.8%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3%까지도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타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타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을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해당이 안 된다. 이것이 면책 사항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융소득에 같은 경우에도 국세청에서는 5월 달에 한시적으로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그 화면에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국세청에도 안내 문구가 있거든요. 본인이 비상장 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이 원천징수 내역에 나오지 않은 타 배당 소득이라든지 누락된 게 있다면 신고를 해야 되고 중복 신고된 거 그리고 또 종합소득세 신고가 됐는데도 원천징수가 됐는데도 빠진 부분이 이번에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전송을 하더라도 지금 명세서 제출이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 부분을 한 번 더 명세서를 보러 확인하시고 소득세랑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하시는 것을 안내문에 나와 있습니다. 안내문에 나와 있지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주식을 해서 수익이 뭐 200만 원 이상 나면은 네. 또 그것도 신고해야 되고 맞습니다. 또 선물 옵션에서 파생 상품하면 그것도 따로 신고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 모아서 그냥 지금 연말정산 하듯이 이게 다 모아서 그냥 해주면 안 되나요, 국세청에서? 사실 국세청이 고지를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알아서 그냥 고지서를 보내주면 우리가 그냥 신고하면 될 텐데. 하지만 국세청이 그렇게 되면 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개인의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중에 확인되지 않거나 아니면 본인이 개인 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 소득을 받으면 신고해야 되거든요. 합산해서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고지를 하게 되면 국세청이 더 방대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끼리 하면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금융기관 간에서 어떤 것들, 그다음에 네. 3.3 띈 것들, 맞습니다. 이런 것들만 기록된 것만 다 한 네. 거를 우리 보고 다 여기저기서 떼어가지고 그걸 합쳐가지고 세무사를 줘라 뭐 이러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차피 속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개인끼리 이렇게 이자 주고받은 거는 신고 안 하면 끝인데 그거는 어차피 추가적으로 이제 맨 밑에다가 너 다른 거 있으면은 네가 손으로 넣어라 뭐 하든지 아니면 보고를 해라라고 하는 것만 넣어주면 그건 본인의 착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더 복잡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홈택스 이런 거 못 하시잖아요. 이거 되게 복잡해요. 그러면 뭐 해주려고 그러면은 또 막 그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뭐 어려울 못하게 수 막고 있습니다. 막 엄청 복잡하던데 이런 걸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실 그 어려운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스타 서비스도 이번 3월에 국세청이 이제 발표를 해서 환급을 5년치 기존에 있던 모둠 채움 서비스와 같은 유형에 대해서 바로 환급금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을 하도록 또 안내문을 다 적극적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국민 감정은 그럼 진작에 해주지 왜 이제 와서 해주느냐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하지만 국세청의 행정이 점점 발달되고 있으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 모둠 채용 서비스와 같은 부분에서 민간 세무 플랫폼에서 이것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우선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국세청의 원스톱 서비스를 쓰게 되면 수수료 없이 되고요. 또 국세청인 경우에는 신고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냐면 신고를 다 했는데 자꾸 오류가 뜨거나 확인하라고 팝업이 떠요. 이 이야기는 국세청에서 이 검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적공제를 넣는데 작년에 사망하신 분, 재작년에 사망하신 분을 작년 우리가 신고할 때 해당이 안 된다. 그럼 그분의 인적공제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망자를 확인해라 이런 팝업이 이제 계속 개발돼서 뜨고 있으니까 그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꾸 오류가 뜨고 팝업이 뜨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납부를 잘못했을 때 그 가산세 부담이 다 납세자에게 가기 때문에 재확인하세요라는 팝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행해주는 거는 그러면 쓰지 않는 게 좋은 건가요? 대행해주는 경우에는 저도 사용을 좀 한번 해봤는데
해봤는데 시도를 해봤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그 대행사 앱을 통해서 국세청에 간편 로그인이 됩니다. 간편 인증성을 통해서 국세청 사이트에 로그인이 돼서 스크래핑이라고 해서 그 자료를 이렇게 다 스크린 해가지고 그걸로 과세 환급을 해주거나 과세를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는 수수료 문제가 있고요. 국세청을 통해서 했으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데 국세청을 통하지 않고 앱을 통하면서 수수료를 한번 내고 국세청 사이트를 들어가는 거랑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소득 공제 자료 이런 것들이 다 그 기관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 정보가 이게 다 수집하는 걸 적당한 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홈택스가 저번에 마비됐다고 해요. 이 스크래핑 때문에 홈택스가 마비될 정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직관적이고 간편하다. 홈택스에서는 가면은 여러 가지 너무 선택할 게 많아서 하기 힘든데 여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질문에만 답변을 하면 환급금이 탁 나와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거는 세무 대리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본인이 선택을 해서 했기 때문에 가산세에 대한 문제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 가산세는 그 5년간 또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척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환급을 받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돼서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앱을 그러면 세무사의 권한이 없는 데가 하고 있는 거라는 거네요. 왜냐하면 거기 그 민간 세무 플랫폼은요, 그냥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세무 대리를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민간 세무 플랫폼은 본인이 그냥 간편 인증을 해서 개인이 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 대리가 없고요.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환급이 쉽다. 하지만 이것이 맞는지는 그 책임 또한 본인에게 있다. 이런 점이 이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세무사는 왜 안 만들어요? 세무사가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래서 네. 또 세무사회에서 국민의 세무사 그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무사. 네, 국민의 세무사. 이번에 출시됐는데요. 이것은 그 민간 세무 플랫폼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세무사를 찾아주는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지역적 인접한 세무사를 매칭시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질문했을 때는 그 세무사들이 답변을 해준다는 점. 그리고 이 앱을 사용할 때는 그 무료입니다. 그래서 세무사 매칭이 우리 예전에는 또 세무사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주변에 가까운 세무사를 우리가 고르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 국민의 세무사는 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들이 거의 다 가입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민간 세무 플랫폼을 이용하시더라도 본인이 확실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거 이중공제 아니다. 부당공제 아니다라는 걸 판별할 수 있으시다면 이용하시는 것도 편리성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뭐 이제 미국의 장기물 국채 수익률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계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버텨야 되나, 아니면은 조금 기다려야 되나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한시름은 더셨을 것 같아요. 약간 저희가 약간 버티라고 드린 거죠? 뭐 정답을 드렸다기보다는 저희의 뷰를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아니라 참 이제 패널 분들, 출연자분들께서 예. 네. 그 대표님도 사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대기실에서 저한테 뷰를 말씀 주셨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예.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